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11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10탄 실기시험 38번 문제를 정정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3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왼쪽 아니고요.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문제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서 넣어준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2. 오른손에 식사 보조도구를 끼워준다. 오른손 아니고요. 마비된 손에 식사 보조도구를 끼워준다.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손에 식사 보조도구를 끼워준다. 3.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비된 쪽은 왼쪽이지요. 따라서 오른쪽이 아니고 쿠션으로 왼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4. 입안이 왼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따라서 입안이 오른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5. 식후 입안이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마비된 쪽이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관리를 한다. 38번의 정답은 5번. 식후 입안이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11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 1. 내향성 증가. 내향성 증가란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간다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2. 조심성 증가란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망설임이 있죠?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때에 따라서는 중립을 지키곤 한다. 중립을 지킴. 두 번째,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신중해짐. 자, 조심성의 증가는 34회에 출제되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3. 경직성 증가.
경직성 증가가 지문의 내용이지요.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하려고 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새로운 변화, 도전적인 일, 새로운 기구, 새로운 방식을 꺼리는 경향입니다. 정답이고요. 경직성 증가에 대한 문제가 32회, 35회에 출제되었습니다. 4. 의존성 증가. 의존성 증가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경제적 의존. 중추신경 조직이 퇴화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의존하게 된다. 정신적 의존.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는 노인이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5. 우울 경향의 증가란 첫 번째, 우울증에 빠진 노인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기억력 저하,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이 흥미와 의욕 상실,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된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적대적이죠.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우울 경향이 증가죠. 우울 경향의 증가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 경직성 증가. 2번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65세 이상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동불편, 일상생활이 어려워야죠.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65세 미만인 경우 65세 미만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 또 하나 더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죠. 노인성 질병.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성 치매. 두 번째, 알츠하이머병. 세 번째, 뇌내출혈. 네 번째, 뇌경색증. 다섯 번째, 뇌졸중. 여섯 번째, 파킨슨병. 6가지 질병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50세 남성은 65세 미만이지요. 65세 미만인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합니다. 맞고요.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 아니고요.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60세 남성도 65세 미만이지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맞고요.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혈관성 치매는 자, 첫 번째 나왔죠? 혈관성 치매. 노인성 질병 맞습니다. 둘 다 맞아서 정답.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65세 여성은 65세 이상이지요.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정답이 아니고요.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70세 남성은 65세 이상인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근로복지공단 아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맞습니다. 3.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최종 판정한다. 방문조사자 아니지요?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4. 장기요양 급여에서 주 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시설급여 아니고요.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란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이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4번의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지요. 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20% 아니고요. 15%입니다. 1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3번의 정답은 2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4번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방문일지 아니죠? 2. 욕구사정지 아니고요. 3. 인수인계서 아닙니다. 4. 장기요양 인정서. 장기요양 인정서 맞죠?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기본 인적사항,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급여 제공 계획서 아니죠? 4번의 정답은 4. 장기요양 인정서.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10등급 아니고요. 등급은 5등급.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90일 아니고요. 30일입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맞습니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의사소견서가 있어야지요. 5.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1차로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아니라 공단입니다. 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말입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한다. 그렇다면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이해하셨죠? 5번의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6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 아니지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응급 처치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지요? 상태 변화가 있으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5.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6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7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관찰자. 관찰자는 맥박, 호흡, 체온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B. 필요한 서비스 연계. 아니죠? 2. A. 옹호자. 옹호자란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B.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맞죠? 3. A. 정보 전달자. 정보 전달자란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이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이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제공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B. 직접 서비스 제공. 아니죠? 4번 A. 동기유발자. 동기유발자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B. 질병의 증상 확인. 아니죠? 5번 A. 숙련된 수발자. 숙련된 수발자란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B.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아닙니다. 7번의 정답은 2번 A. 옹호자. B.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8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정서지원 서비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벗 격려 위로. 말벗 격려 위로. 두 번째, 생활 상담. 생활 상담. 세 번째, 의사소통 도움. 의사소통 도움.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생활 상담. 3번에 나와 있죠? 생활 상담을 해 주었다. 정서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정답이고요. 2번 보시면 외출 시 동행하였다. 외출 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출 시 동행. 외출 시 동행이고요. 두 번째는 일상 업무 대행이죠. 일상 업무 대행. 자, 외출 시 동행이 바로 2번 외출 시 동행하였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목욕을 도왔다. 목욕을 도왔다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첫 번째, 세면 도움. 세면 도움. 두 번째, 구강 관리. 구강 관리. 세 번째, 머리 감기기. 머리 감기기. 네 번째, 몸 단장. 몸 단장. 다섯 번째, 옷 갈아입히기. 옷 갈아입히기. 여섯 번째, 목욕 도움. 목욕 도움. 일곱 번째, 식사 도움. 식사 도움. 여덟 번째, 체위 변경. 체위 변경. 아홉 번째, 이동 도움. 이동 도움. 열 번째, 신체 기능이 유지 증진. 신체 기능이 유지 증진. 11번째 마지막, 화장실 이용 돕기. 화장실 이용 돕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1번 목욕을 도왔다는 몇 번이죠? 목욕 도움 6번에 나와 있고요. 4번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는 몇 번? 8번 체위 변경에 나와 있습니다. 5번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는 11번 화장실 이용 돕기에 나와 있지요. 따라서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4번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5번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8번 정서 지원 서비스를 묻고 있지요. 두 번째 생활상담. 3번 정답은 3번 생활상담을 해주었다. 정서 지원 서비스. (9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판매처를 알선한다. 안됩니다.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2.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안되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된다. 3.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 1회 대략적으로 기록한다. 아닙니다.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시간이 경과되면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할 때 작성한다. 4. 서비스 변경 시 경험적 판단으로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10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대상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해도 나한테 묻지도 않고 머리를 이렇게 남자같이 짧게 깎아놨어 라고 말하며 요양보호사에게 화를 내신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 구속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죠.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 제공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아니죠? 4.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관련 없습니다.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맞습니다. 개인생활 방식인 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10번의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11번.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교육으로 진행한다. 개별교육 아니죠?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 장교양기관이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맞습니다. 3.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주민자치센터 아니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학대를 발견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4.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시보호한다. 아니죠? 사법경찰은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 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한다. 5. 신고 의무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0만원 이하 아니죠?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신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번의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기관이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12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말로 하고 있지요? 언어적 성희롱.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역시 말로 하고 있네요. 언어적 성희롱. 3.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이 말을 한다. 언어적 성희롱이죠? 1번부터 3번까지는 언어적 성희롱.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노출. 시각적 성희롱이죠? 시각적 성희롱. 5.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접촉이 있지요? 육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문제에서 시각적 성희롱을 묻고 있죠?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13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침해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 방임. 방임이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에서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 대상자지요. 감기 증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았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의료 제공을 하지 않았죠. 이러한 것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정답 1번 나왔고요. 2번.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치. 보통 흔히 동물유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유기라고 한다. 잘 알아두시고요. 3.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5. 경제적 학대란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13번의 정답은 1번 방임.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아니죠?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한 후 대상자의 가족과 관리 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전한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면 안 되죠? 단호하게 거부한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안 되죠? 타인이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이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4번의 정답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15번) 수근관 증후군이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근관 증후군이란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1. 밤에 통증이 완화되고 낮에는 심해진다. 아니죠?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 2. 가운데 손가락이 운동기능 장애가 심하다. 아닙니다.
엄지손가락이 운동기능 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할 때 어려움이 있다. 3.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더 심해진다. 아니죠?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4. 손등을 맞대고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진다. 맞습니다. 양측이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릴 때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심해지면 수근관 증후군이다. 5. 손목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젖힐 때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완화 아니죠?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손목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젖힐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15번의 정답은 4번. 손등을 맞대고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진다. (16번)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할 때 대처 방법은 1. 서비스 계약을 파기한다. 아니죠? 급여 범위 이외의 서비스를 계속 요구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2. 추가 서비스 비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 안됩니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맞습니다. 청소와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고 규정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4. 시간이 남으면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5.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말한다. 화를 내면 안됩니다. 감정적 대응은 삼가고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16번의 정답은 3번.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17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할 증상으로 옳은 것은 연하곤란이란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증상을 말합니다. 주의해야 할 증상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사례, 구토, 청색증 3가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식사하는 동안 사례,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 변비 아니죠? 2. 설사 아니고요. 3. 위염 아닙니다. 4. 청색증 맞죠? 청색증은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기관이 파랗게 보이는 증상으로 질식이나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간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정답이고요. 5. 빈혈 아닙니다. 17번의 정답은 4번 청색증. (18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환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있다. 1. 골다공증. 골다공증이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 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2. 좌골신경통이란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인 엉덩이, 종아리, 다리 뒤쪽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통증을 말합니다. 관련 없습니다. 3. 퇴행성 관절염이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이지요? 정답은 3번. 4. 고관절 골절이란 강한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하지요? 5.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활막 조직이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18번의 정답은 3번. 퇴행성 관절염. 19번. 복압성 요실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요실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압성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두 번째, 절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세 번째, 역류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3가지가 있는데요. 질문에서는 복압성 요실금을 묻고 있죠. 복압성 요실금이란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분의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복분의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것. 두 번째,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 세 번째, 역류성 요실금이란 소변이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소변이 넘쳐 나오는 것. 질문에 복압성 요실금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되겠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유지한다. 2. 복분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복분의 압력 증가가 복압성 요실금의 원인이다. 3.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정답은 3번. 4.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적으면 안 되겠죠?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한다. 5. 예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다. 증가시킨다 아니고요. 비만은 복분의 압력을 증가시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한다. 19번의 정답은 3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0번) 욕창이 2단계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피부에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3단계입니다. 3단계.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2.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2단계지요? 2단계. 3.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4단계입니다. 4단계. 4.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띈다. 1단계.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이고 열감이 있다. 5.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인다. 1단계죠? 1단계. 질문에서 욕창이 2단계 증상은? 정답 2번.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21번. 노인성 질병이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이 경과가 짧다. 아니죠? 질병이 경과가 길다. 2.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완치 후에도 재발이 빈번하다. 3.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병이 많다. 아니죠?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아닙니다.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5.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맞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21번의 정답은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22번.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1번 그림 보시면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습니다. 틀렸죠? 2번 그림 보시면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그림 보시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그림 보시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 그림 보시면 모자를 쓰고 있죠? 틀렸습니다.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정답은 3번.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23번.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몸을 시원하게 한다. 시원하게 하면 안 되죠? 몸을 따뜻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맞습니다.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아닙니다.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변이를 느끼게 하므로 섭취량을 줄인다. 4.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아니죠?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안됩니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한다. 23번의 정답은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24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섭취한다. 아니죠?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안됩니다.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저혈당 아니죠? 고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맞습니다.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고혈당 아니죠?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24번의 정답은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25번.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파민이 부족으로 발생한다. 파킨슨 질환이지요? 파킨슨 질환.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아닙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마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좌뇌가 손상되면 우측 마비가 발생한다. 우측 마비. 3. 축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축두엽 아니지요? 소뇌가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소뇌에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 4.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파킨슨 질환이 특징이지요? 파킨슨 질환.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맞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다. 25번의 정답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26번)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경화인 경우 간경화. 두 번째, 신부전인 경우. 세 번째, 신부전증인 경우 신부전증. 네 번째, 부신기능 저하증인 경우 부신기능 저하증. 다섯 번째,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반면에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염증성 비뇨기 질환. 염증성 비뇨기 질환에는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폐렴, 기관지염이 있고요. 세 번째, 고혈압, 협심증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당뇨병인 경우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합니다. 1번, 웃을 때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는 요로감염 및 복압 상승이 관련 요인이지요.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합니다. 2. 요로감염으로 빈뇨가 있는 대상자. 요로감염은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지요.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합니다. 3. 요로결석증으로 혈뇨가 있는 대상자. 요로결석증은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농축되면 요로결석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죠. 네 번째,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대상자. 만성신부전 대상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정답 나왔네요. 5번, 전립선 비대증으로 잔뇨감이 있는 대상자. 전립선 비대증은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지요.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4번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 27번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상포진이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1. 세균성 질환이다. 아니죠?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2.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아닙니다. 항생제는 세균성 질환에 복용하고요.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성 질환에 사용합니다. 바이러스성 질환. 그렇다면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질환이지요. 그러면 항생제가 아닌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3. 포진이 좌우로 넓게 퍼져 있다. 아니고요. 포진이 몸이 한쪽에 모여 있다. 작은 물집이 몸이 한쪽에 모여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4. 과거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아니죠? 수두입니다.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5. 자결감을 동반한 띠 모양의 수포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자결감이란 타는 듯한 느낌이 통증과 화끈거림을 말합니다. 27번의 정답은 5번. 자결감을 동반한 띠 모양의 수포가 나타난다. 28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1. 만성 질환이다. 아니죠? 급성 질환이다. 2. 진압력 장애가 있다. 맞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있다. 3. 의식의 변화가 없다. 아니죠? 의식의 변화가 있다. 의식 수준의 변화로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4. 수면 양상이 규칙적이다. 아닙니다.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하다. 5.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서서히 아니지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한다. 28번의 정답은 2번. 진압력 장애가 있다. 29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녹내장이란 안압, 즉 눈의 압력이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다. 1.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아니죠?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낮 시간에 일광욕을 피한다. 2.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 맞습니다. 3.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아니죠? 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물구나무 서기와 같은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나 윗몸 일으키기 등과 같은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4.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지속하면 안 되겠죠?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5. 목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아닙니다. 목이 편한 복장을 한다. 29번의 정답은 2번.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 (30번) 다음이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이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1. 뇌졸중.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다. 지문의 내용은 뇌졸중이 정구 증상입니다. 정답이고요. 지문에서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뇌졸중이 정구 증상에는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웃어보세요. 입이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뇌졸중이 정구 증상인 경우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안면 하부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온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뇌졸중이 정구 증상일 때 일어서거나 걸으려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따라서 정답 1번 나왔고요. 2. 심부전이란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3. 고혈압이란 일반적으로 최고 혈압이 140mm/Hg, 최저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4.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이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이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5.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를 말하죠. 30번의 정답은 1번. 뇌졸중. (31번)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 대처 방법은 1. 장용 코팅제는 쪼개서 복용한다. 아니죠?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된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다. 2.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두도록 한다. 아닙니다. 동일한 약품은 한 번에 일정량만 살 수 있다. 3.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4.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맞습니다. 5.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절대 안 되죠?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된다. 31번의 정답은 4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32번)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1. 구두보고.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많이 이용한다. 구두보고를 할 때는 결론부터 보고하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보고한다. 정답 나왔네요. 정답은 1번 구두보고. 2. 서면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 보고를 한다. 3. 주간 보고는 일주일 동안의 주요 업무 진행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원래 회의 보고는 관리자가 요양보호사로부터 기관 운영, 인사, 복리 후생에 대해 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고 원래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다음 원래 회의 때 보고한다. 5. 정기 업무 보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업무 보고를 말한다. 32번의 정답은 1번 구두 보고. 33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1. 백일해. 백일해는 1차 기본접종을 합니다. 기본접종. 파상풍.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이지요. 파상풍. 정답 나왔고요. 3. 폐렴구균. 65세 이상 노인은 1회 접종한다. 4. 대상포진. 65세 이상 노인은 1회 접종한다. 5.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하죠. 독감. 매년 1회 접종한다. 매년 1회. 33번의 정답은 2번 파상풍. 34번 요양보호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1.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아니죠?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변경할 수 없다. 아니죠?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3.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맞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떡한다?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자, 3번 보세요.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 공급, 영양분 공급은 중단할 수 없지요? 공급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진다. 5.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다. 34번의 정답은
3번. 연명의로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35번. 임종이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것은 1.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부정 단계죠. 부정 단계에서 대상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이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에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2. 이럴 수는 없어. 왜 하필이면 나야? 분노 단계죠. 분노 단계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합니다. 3.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타협이지요? 타협 단계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는 단계입니다. 정답이지요? 타협에 해당하는 것은 3번.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4. 내가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우울 단계지요? 우울 단계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합니다. 5. 나는 이제 지쳤어. 수용 단계죠. 수용 단계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35번. 임종이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것은 3번.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12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